자, 먼저 허가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행정법 실력이 늘어나려면요, 물론 단순한 게 더 필요하겠죠. 단문에서는 80분 동안 시험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사례도 익히고 단문을 단순한 게 하더라도 행정법의 논리와 맥락은 좀 이해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재밌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법을 정확히 아는지를 테스트할 때는 분류체계를 보면 돼요. 허가 앞에 분류체계는 뭐냐? 허가는요, 허가 앞에서는 허가는 그 자체가 금지 의무를 해제해서 본래적 자유인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거죠. 앞에 분류체계는 뭐다?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죠. 명령적 행정행위 앞에 분류체계는 뭐예요? 얘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즉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앞에 분류체계는 뭐였죠? 일반 행정작용법입니다. 일반 행정작용법 앞에 분류 기준은 뭐였어요? 총론입니다. 행정법은 전체적으로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총론. 총론도 나중에 보면 서론, 일반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론. 그 중에 일반 행정작용법. 일반 행정작용법에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기타 행정작용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도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구분을 배우고 있는데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와 하지 않는 행위, 그 중에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요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허가와 나머지 의무를 해제하는 면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허가를 배우고 있다. 허가는 뭘 대상으로? 인간의 본래적 자유, 다른 말로 자연적 자유, 세자, 기본권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질서 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일반적 잠정적 금지입니다.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그 다음 뭐예요? 질서 유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다. 예방적 금지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예방적 금지를 해놓았다가 입법자가 정해놓은 요건을 갖춘 신청을 하면 그 금지를 해제해서 본래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정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국적이지 않은 잠정적 금지 또는 예방적 금지. 예방적 금지란 말 자체가 질서 유지예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금지를 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상황에서 금지를 해제해줘요. 이런 금지를 해제합니다. 여기서 특정한 경우는 뭐냐면 특정인이 이 금지를 해제받기 위해서 입법자가 정한 법률 요건을 갖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자유는 기본권이죠. 이렇게 허가는 기본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중에서 기속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지 의무가 해제되어 있으면 법에서 보세요. 금지 의무는요. 법상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 11조 1항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했다. 이걸 우리가 무허가 건축이라고 부를 텐데 무허가, 허가 없이 건축 행위를 했어요. 또는 불법 건축물을 증축했어요. 또는 신축했어요. 그럼 법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 되죠. 즉 건축법 11조에 허가 없이 무허가로 허가 없이 행위를 하면 법상 금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법상 금지 의무 위반은 결국 법률상 금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허가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위법한 행위에 관해서는 나중에 배울 행정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을 하면 시벌을 배웠죠. 시정명령, 철거명령 같은 시, 발음이 좀 셌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이렇게 처벌할 수 있어요. 그게 행정벌이라고 부릅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속해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행정형벌은 여러분의 형법 총칙에서 배웠던 그 형벌 맞습니다. 자, 자연적 자유를 회복해 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행위를 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적법의 반대는 위법이죠. 예를 들면 영업허가, 건축허가, 의식주하고 관련된 걸 생각하면 돼요.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지만 운전면허를 가진 자가 개인 택시 영업허가를 받을 때는 그때는 특허입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하고 있지만 택시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처분권자가 달라요, 서로. 법적 성질, 명령적 행위냐 형성적 행위냐. 허가는 명령적 행위라고 했죠. 허가는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거예요. 자연적 자유인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새롭게 뭔가를 창설하거나 설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적법한 행위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의미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성적 행위 성질도 갖는다고 보고 있어요.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건데 그거를 새롭게 설정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법적 지위가 회복된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다만 법적 지위를 형성한다는 의미도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 허가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그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공익 판단이 필요하죠. 공익 판단은 이꼴 재량 판단입니다. 따라서 강학상 허가는 기본권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가 맞겠으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공익적 판단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재량 판단이 가능한 재량행위로 해석된다. 이게 기속재량의 법리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기속재량의 법리가 된다. 그리고 기속인지 재량인지는 법에서 일반론, 물리적 해석, 유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죠. 판례도 건축허가는 원칙상 기속행위로 보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기속재량의 법리죠. 이게 바로 기속재량의 법리입니다. 따라서 허가할 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익형량을 해봐야 돼요. 뭐냐? 허가로 달성하려고 하는 이익과 불허가로 달성되는 이익을 이익형량 해봐야 돼요. 또는 의제는 나중에 배우긴 합니다.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라면 여기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판례는 재량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원칙상 기속이지만 국토기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얘는 재량이거든요. 따라서 의제되는 허가가 재량이라면 전체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재량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 중에는 토지 형질 변경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판례는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이다. 이렇게 본 바가 있어요. 따라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의제되는 인허가에 재량 요소가 있을 때 재량행위인 경우 또는 이익형량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속행위도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요. 허가는 본래적 자유죠. 허가에 따른 영업상 이익은 원칙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판례는 허가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요. 다만 허가 중에서도 거리 제한이나 영업허가 구역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런 거리 제한 범위 내에서 허가 구역 범위 내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원고적게 인정되죠. 이와 달리 간사경, 간접적, 사실적, 경제상 이익 침해에 불과하면 얘는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해요. 그러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건 기억하시고요. 강학상 허가는요, 강학상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한다. 이때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허가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 또는 허가 구역 규정이 있어. 자, 거리 제한 관련해서는 여러분 담배 필 흡연자 분들 보면은 보통 50m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소매업 같은 경우는 50m 내에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m 범위 내에 담배 소매업 허가가 잘못 나오면 이걸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50m 범위 내에서는 이 사람의 담배 소매업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이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리 제한의 대표적인 건 담배 소매업 허가입니다. 근데 담배 소매업도 구내 소매업자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 용적률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허가 구역 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택시, 경기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정한 허가 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허가 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리 제한 범위 내에서 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돼요. 그러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왜 이런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한데, 이와 달리 강학상 특허는요, 특별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특허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요, 어느 정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영업상 이익이 됩니다. 이런 독점적 배타적 영업상 이익은 법률이 보호해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적 배타적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특허. 예를 들면 시외버스 운송 사업면허를 받았어요. 버스 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봅시다.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인데요. 그래서 기존 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영업상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구간에 동일한 노선의 시외버스 허가가 또 나온다면, 이런 경우에는 동일 노선의 동일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나오면 영업상 이익이 침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영업상 이익은, 특허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독점적 배타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보세요. 허가는요, 기본권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죠. 기본권을 회복하는 건데, 이런 기본권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만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권이 회복돼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갑도, 을도, 병도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짜장면집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짜장면집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옆집에 짜장면집 허가 또 내줬어요. 그래서 영업상 이익이 감소합니다. 이때 영업상 이익은요, 간만 짜장면집 영업 허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을, 병도 자신의 기본권을 회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권은요, 우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통해서 기본권이 회복됐는데, 이런 기본권을 회복해 줄 뿐, 기본권을 회복해서 누리는 이익까지 법이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아서 짜장면집을 하는데 인근의 을, 병에게 신규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기존 허가를 받은 갑이 을, 병에게 나온 이런 신규 허가를 경업자,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니까 경업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갑의 허가가 강학상 허가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거리 제한 규정이나 허가 구역 규정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갑이 누리고 있는 허가가
학문적 의미에서는 특허라면 항상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강학상 허가는 본래적 자유가 회복될 뿐이기 때문에 그런 본래적 자유가 회복돼서 누리는 그런 이익을 법률이 다 모든 개개인의 기본권이 회복돼서 누리는 영업을 법이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학상 허가에 따라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고 이런 영업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강학상 허가더라도 일정한 거리 제한, 허가 구역 규정이 있으면 그 거리 제한 범위 내에서 이 허가는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특히 허가 구역 내에서에도 이런 허가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어느 정도 법률이 독점적 이익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거리 제한 허가 구역 규정이 있다면 만약에 거리 제한 규정을 침해했거나 허가 구역 규정을 침해한 허가가 나왔다든가 영업이 나오면 그럴 때는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특허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독점적 배타적 영업상 이익이에요. 즉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입니다. 얘는 이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논의 실익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논의 실익은 나중에 보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제3자 소송, 그 중에서도 경업자 소송, 경업자 소송에서 기존 업자가 타인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느냐,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가 되면 경업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가 안 되면 경업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적어볼까요? 기존 업자가 타인에게 발령된, 이건 나중에 배워요. 근데 신규 허가를 다툴 때 이게 제3자 소송 중 경업자 소송이에요. 이런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업자가 받은 허가가 강학상 허가일 때는 원고적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강학상 특허일 때만 영업상 이익을 인정해 줘요. 왜? 강학상 허가일 때는 신규 허가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이 뭐에 불과하다고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안 적어도 좋아요. 근데 특허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요. 특허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독점적 배타적인 법률상 이익이에요. 독점적. 적지 마세요. 배타적인 법률상 이익이다. 결국 허가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과 특허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일 때만 그 이익이 침해됐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허가와 특허는요, 학문적 개념이다 보니까 구별이 막 상대화되고 있어요. 방금 본 것처럼 허가 같은 경우도 거리 제한이나 허가 구역 규정이 있으면 그 제한되는 거리 제한 범위 내에서 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한 영업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도 돼요. 그래서 양자는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판례는 허가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원칙상 예외가 있는 거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쟁송, 행정심판관 소송이죠. 쟁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있느냐.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면 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반사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 중에서도 거리 제한이나 영업허가 구역 규정이 있을 때는 당해 규정이 공익뿐만 아니라 기존 업자의 이익,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법률이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걸로 해석돼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된다면 기존 업자가 받는 영업상 이익은 어느 정도 독점적 이익으로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되므로 이런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옹호적기 인정되는 거죠. 자,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했죠. 왜요? 허가는 법상 금지되어 있는 걸 해제받는 건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이런 위법한 행위에 관해서는 행정형벌이나 여러 가지 행정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허가 행위의 사법상의 법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퇴근길에 포장마차에 들러서 어묵도 먹고 떡볶이를 먹습니다. 근데 포장마차 자리가 대부분은 무허가죠. 허가받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노상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무허가일 텐데, 자, 무허가는 위법하니까 나중에 단속반이 오면 막 철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벌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법을 배웠다고 가서 떡볶이 먹고 어묵 먹고 잘 먹었습니다. 돈 내셔야죠. 당신 이거 무허가 행위잖아. 위법한 행위잖아. 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위법한 행위니까 돈 안 내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법상 위법한 행위로서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사법상 행위로서 여러분이 먹은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법한 행위로서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떡볶이 먹었으면 돈을 내야 되겠다. 그 정도 보시고요. 갱신허가는 나중에 부관을 좀 배워야 됩니다. 부관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좀 어려워요. 갱신허가라는 건 뭐냐? 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허가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가의 유효기간이 되겠죠. 허가가 유효한 기간. 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존속하니까 우리가 보통 존속기간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기간은요, 부관입니다. 부관. 그런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연장해달라. 연장 또는 갱신. 우리가 운전면허 갱신 맨날 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근데 갱신기간 전에 막 연락이 오잖아요. 저도 몇 번 갱신했는데 지금. 근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도 나오죠. 갱신 연장 신청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은 연장을 빼고 갱신 신청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갱신 허가를 합니다. 갱신 허가는요, 새로운 허가가 아니에요. 새로운 허가는 우리가 신규 허가라고 부르는데 신규 허가가 다릅니다. 갱신 허가는요, 기존의 허가의 효력을 연장해 줄 뿐입니다. 이게 갱신 신청이냐 신규 신청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만약에 신규 신청이라면 신규 허가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알아둬야 돼요. 자, 보세요. 좀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 지금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여기 볼게요. 자, 신규 허가를 신청해요. 허가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신규 허가를 거부합니다. 이제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이와 달리 갱신 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갱신 허가를 거부합니다. 같은 신청에 대한 거부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전혀 다르냐?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갱신 신청은요, 갱신 신청이란 말은 갱신하겠다는 말은 그 전에 허가를 받은 지위가 있는 거죠. 즉 얘는요, 기존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기존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익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없을 문자 이렇게 쓸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 허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당연히 공익상 필요가 되겠죠. 갱신허가 신청은 이렇게 기존 허가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침해하고도 남을 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없다면 일단은 갱신해 주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 허가 신청은요, 기득권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기득권이 없어요. 따라서 신규 허가 거부가 됐다고 해서 얘처럼 유법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신규 허가 신청보다는 갱신 허가 신청이 훨씬 좋은 겁니다. 왜냐면 갱신 허가 신청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 신규 허가는 그렇지 않아요. 갱신해 줄 때는 새롭게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 당시에 법이 개정되어 있다면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얘는 신규 허가일 때는 거부 당시에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왜냐면 새롭게 모든 요건을 다 판단해야 돼. 그런데 얘는요, 갱신허가 거부는 거부 당시에 개정법이요, 얘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새로운 신규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를 연장만 해줄 뿐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 그러면 갱신 허가 신청이 좋겠는데 언제 갱신 신청이 될 거냐? 자, 허가자는 일부러 뺐어요. 쓰기 쉽게 하려고. 갱신 신청이 되려면 기존 허가의 기간이 허가 자체의 기한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기한이어야 돼요. 플러스 그리고 만료 전에 신청을 해야 허가 갱신 신청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개념이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허가를 해줬어요. 호텔 카지노 허가를 해줬어요. 5년 동안 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호텔 카지노 허가에서 5년 동안 하라고 나왔는데 이 5년이 허가가 딱 5년만 하라는 의미면 허가 자체의 기한이 됩니다. 이 기한은 나중에 부관에서 배우는 이름이에요. 존속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5년 동안만 허가가 유효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기한이 됩니다. 존속 기간이 돼요. 이와 달리 이 5년은 허가가 딱 5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5년 뒤에 이 조건을 다시 3년 연장할지 2년 연장할지 또는 1년 연장할지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 됩니다. 자, 보세요. 허가 자체의 기한이면 허가는요, 기간이 설정된 그 기한 동안만 유효할 수 있어요. 그 기한이 넘으면 얘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아요. 따라서 허가 자체의 기한이면 아예 갱신 자체가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가 자체의 기한이면 그 기한 동안만 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에 갱신 같은 건 안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신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면 그 조건이 만료됐을 때 조건만 바꿔서 다시 허가는 계속 연장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씁니다. 허가 갱신 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에 유효기간이 붙어 있는데 유효기간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부관에서 배웁니다. 이 유효기간의 성질이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 조건만을 규정하는 조건의 기한으로 봐야 돼요. 플러스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갱신 신청이 됩니다. 만약에 허가 조건의 기한이 아닌 허가 자체의 기한이든지 또는 만료 후에 신청을 했다면 신규 신청이 돼버려요. 그럼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 허가 조건의 기한이냐? 허가 자체의 기한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허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성질상 어느 정도 장기성이 예상되는데 사업의 성질상 그 기간이 부당히 짧은 경우
예를 들면 호텔 카지노의 투자 자본이 한 100억대요. 1년 매출이 한 5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20년 정도를 해야 100억 그 손익분기점에 이르겠죠. 근데 호텔 카지노에 5년 기한이 붙었어요. 아니 5년만 할 것 같으면 누가 100억을 투자해요? 1년에 5억씩 수익이 나와도 20년이 돼야 손익분기점일 텐데. 그러면 사업의 성질상 장기성이 예상되는데 기한이 너무 짧게 붙어 있다면 허가를 딱 그 기한만큼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허가 조건의 기한이 됩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은지는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 건설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5년이 나와서 처음에 레미콘 허가에. 그러면 이건 사업의 성질상 너무 짧아. 그래서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만료 전 신청을 했더니 2번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1년씩 5번이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5년, 10년, 15년, 20년, 21년째죠. 연장된 전체 기간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부당이 짧지 않아. 그러면 이제는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수험생들, 행시나 변시생들 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카지노 영업 허가에 만약에 1년이 나왔어요. 1년. 카지노 영업 1년만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말죠. 그러면 이런 1년은 카지노 허가가 딱 1년만 하고 다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1년 조건이 끝나면 다시 조건 연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허가 조건의 기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1년 동안 도로 조명 허가가 나왔어요. 건축자재에 쌓아놓으려면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건축 끝나면 도로 조명 허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도로 조명 허가는 딱 1년만 하라. 그러면 허가 자체의 기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사례도 풀어봐야 돼. 자, 보겠습니다. 갱신허가. 허가 또는 특허의 갱신이란 이거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최근에 유명한 판례도 많이 나와서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허가에. 이 유효기간을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 부관 중에 기한이라고 불러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종전 허가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지속시킨다. 이걸 이제 그래서 연장 허가 또는 갱신 허가라고 부르죠. 판례는 허가에 부과된 기한이 이 유효기간을 기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키워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뿐이지 허가 자체를 소멸시키겠다는 의사는 아니에요.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서 존속기간 전체로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은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이 너무 많이 돼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는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기간 연장을 불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갱신 신청의 법적 성질인데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면 만료 전에 신청하건 만료 후에 신청하건 항상 신규허가 신청입니다. 그러면 거부도 항상 신규허가 거부 처분이 돼요. 여러분 이 갱신 신청은 굉장히 유명해요. 나중에 보면 집행정지나 사전통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해서 갱신 여부를 판단할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갱신 여부에 관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게 최근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 공표한 심사 기준을 중대하게 변경되는 거, 이미 갱신 심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갱신 여부를 좌지우지할 만한 조건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거,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최근 판례입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나와요. 다음,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볼 때 만료 전 신청을 하면 그때는 갱신 신청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갱신 연장해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공익적 사정이 되겠죠. 이익 청량은 필요할 겁니다. 허가 조건이 기한이더라도 만료 신청을 하면 신규 신청이 돼버려요.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기존 허가에 하자가 있으면 갱신 허가에도 하자가 그대로 미치겠죠. 왜냐하면 갱신 허가는 새로운 허가가 아니에요. 기존의 허가가 연장될 뿐입니다. 갱신 허가는 기존 허가의 효력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를 향해서 지속되는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갱신 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허가 조건의 기한이고 플러스 만료되기 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갱신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갱신 신청 후에 기한이 도달되겠죠. 갱신 신청 이후에 기한이 도달되면 소멸하지 않아요. 거부 처분이 나올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뒤에서 집행정지나 사전통지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